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슈퍼 모의고사 제3회 파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풀 문제들은 이제 조선시대 후기, 전후로 전개되는 그 시대 변화 과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기출 문제들을. 그래서 1번 문제는 이제 그 조선시대 그 수시체제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또는 조선 후기에 사회 경제 변화를 촉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죠. 이게 대동법인데요. 자, 대동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대동법이 실시된 광해군 때 처음 도입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동법 그러면 가장 먼저 알아둘 게 뭔가 하면 일단 이게 무슨 제도? 조선시대 세금 걷는 제도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뭐다? 공납제도의 개편안이에요. 공납제의 개편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럼 공납제도가 어떻게 개편됐느냐? 자, 대동법의 실시로 인해서 공납제가 개편되는 방향이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일단 원래 공납은 뭘 기준으로 세금을 걷었냐면 호구세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에 나오고 있죠. 호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라는 것은 가구 단위로 세금을 징수하는 게 원래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동법부터는 이제 뭐다? 호 단위에서 이제 뭘로 바뀌냐면 토지 단위로 징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이죠. 이게 중요한 변화이고, 또 하나는 그 세금을 직접 그 지방간이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행업자를 중간에 둡니다. 대동법부터는. 그게 누군가 하면 이제 공인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공인이 이제 공가를 걷는다 그래요. 공인이 걷는 것을 공가라고 얘기합니다. 공가라는 이름으로 쌀을 걷는 거죠. 쌀을 징수하기 시작했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현물, 물건으로 걷었는데 물건이 아니라 이제 뭘로 걷는다? 쌀로 걷기 시작한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알아둘 것은 뭔가 하면 대동법은 기본적으로 원래 그 한 번에 걷는 게 아니라 두 번에 걸쳐 걷거든요. 1년에 2회를 걷는데 1년에 2회 징수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번 2회 걷으면 봄에 한 번, 여름에, 가을에 한 번 걷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거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그 2회 걷는 걸 유치미화와 그 다음에 상남이라고 보통 두 가지를 걷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치미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징수해가지고 거기다 남겨놓는다 뜻에서 유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지방 관청, 해당 관청에서 징수하는 거고, 상남이는 중앙으로 보내는 거예요. 즉 서울로 이제 보내는 거죠.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것은 상남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대동법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둘 것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 세 가지 정도의 기본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라는 것과, 중요한 것은 대동법 실시가 언제 처음 됐느냐? 광해군 때 처음 도입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광해군 때 도입됐다는 건데, 광해군 때 도입돼가지고 그 다음에 숙종 때까지 이게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확대 실시 과정을 거치는데, 이 확대 실시되는 과정의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 한 100년 걸립니다. 100년. 처음에는 경기도에만, 광해군 때 제시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법은 광해군 즉위년, 그죠? 이원익의 주장에 따라 경기도에서 먼저 실시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인조 때 강원도, 그 다음에 17세기 효종 때 일부는 충청, 전라, 경상도 순으로, 그 다음에 숙종 때 거쳐서 전국에 걸쳐 시행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얼마 걸렸다고요? 100년. 100년이 걸렸죠. 자, 그 다음에 100년이나 기한이 걸린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반 지주들이 심하게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을까요? 여러분, 대동법 실시를 왜 반대했을까?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세금을 거둘 때 호구세라는 것은 소득과 관계없이 어떻게 한다? 가구 단위로 걷는 거예요. 가구 단위로 걷는 건데, 이거 만약에 대동법이 실시되면 호 단위가 아니라 뭘로 바뀐다고요? 토지 단위로. 자, 그래서 토지 단위로 바뀌면서 한 결당, 광해군 때는 토지 한 결당 16두였는데 나중에 숙종 때는 12두로 이제 바뀝니다. 자, 세금 징수하는 단위가 가구 단위가 아니라 결당, 한결, 즉 토지 단위로 그 징수하게 되면 토지를 많이 가진 자들이 어떻게 돼요? 불리하겠죠. 그럼 토지를 많이 가진 자 누구겠습니까? 양반 지주들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반대하는 거야? 양반 지주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이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세금 얻을 때
그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와 넓은 평수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수록 아파트 값이 비싸겠죠. 그럼 아파트 값이 비싸지면 당연히 뭐가 세금이 올라가게 되겠습니까? 그뭐 10억, 9억, 10억 넘어가면 종부세를 걷는 거고,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두 번째는 뭐야? 재산세도 올라가고, 재산세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고 다 올라갑니다. 그거 유사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당연히 기득권 세력이었던 양반 지주들이 심하게 반대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동법의 실시가 중요한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일단 이 제시문 속에 있는 것 중에 언제 실시됐다? 광해군 때 처음 진행됐다는 것과 숙종 때까지 100년에 걸쳐 진행됐다는 거.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세금 징수한 단위가 뭘로 바뀌었다고 여러분? 그죠. 토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많이 가진 자들이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반 지주들이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양반 지주들이 반대가 심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알았죠? 그럼 답은 뭐 금방 뜨죠. 여기서 호를 기준으로 한 것 때 농민의 세금 부담을 준 게 아니라 토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 소유 토지가 거의 없었던 농민들은 이제 뭐야? 세금 부담이 그 전에 비해서 주는 거고, 반면에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었던 양반 지주들은 세금 부담이 늘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2번, 그죠? 공인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인. 대부분 공인들은 공가를 징수한다는 얘기인데, 대동법의 징수 시스템을 조금만 이해할게요. 자, 정부 또는 이제 관청이 있어요. 관청이 있고 백성이 있겠죠. 그러면 대동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징수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 중간에 그 지역에 그 상인 중에 한 명은 공인으로 지정을 해요. 공인. 그래서 공인이 지정돼가지고 공인이 대신 대행하는 거예요. 대행해가지고 공인이 백성에 징수해가지고 관청에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구조. 백성에게 세금을 걷어서 공인이 이것을 뭐다?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돌아가는 게 뭐다? 대동법 체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시스템이 없어지고 이제 백성, 공인, 관청으로 이어지는 이런 식의 징수 체계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대동법의 체제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답 2번 공인에 관한 얘기고요. 뒤에 대동법 문제 하나 더 있어요. 거기서 다른 변화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풍용을 고려해 토지세를 거두었다. 풍용에 따라서 토지세라는 것은 뭔가 하면 공납 말고 여러분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토지세 걷는 세금이 있어요. 우리 뭐라 그래 그거를? 전세라고 얘기합니다. 전세. 토지에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원래부터 있었던 보통 10분의 1 정도를 걷었는데 전세라고 얘기하고 풍용에 따라서 걷는 이 세금은 세종 때 만들어졌던 연분구등법입니다. 연분구등법. 그래서 전세를 거둘 때 풍용의 정도에 따라서 9등급을 나눠요. 그래서 나눠가지고 그에 맞춰서 징수하는 방식을 뭐라 그런다? 연분구등법. 자, 운영 과정에서 유치민은 증가하고 상납민은 감소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유치민은 그것을 징수한 해당 지역 관청에서 사용하기 목적으로 남겨놓는 것은 유치민. 중앙정부로 보내는 것은 상납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게 틀렸습니다.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유치민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납미의 비중이 더 커집니다. 상납미의 비중이. 그래서 상납미의 비중이 더 커진다.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몫이 더 많아져요. 처음에는 거의 반반이었는데 시행할 당시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중앙으로 가져가는 상납미의 비중이 훨씬 더 증가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동법에 관한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아마 조선시대 수지체제 변화에 관해서 전세, 그 다음에 공납, 그 다음에 이제 군역제도의 개편, 그래서 균역법까지 살펴볼 텐데요. 실질적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세 가지 법 중에서 대동법이 거의 90% 차지합니다. 그래서 대동법은 확실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동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전환 과정, 그래서 요 내용들까지 같이 알아두십시오. 이게 문제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선택지로 그렇게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동법 체제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를 통해서 대동법 체제가 어떤 식으로 변했는가 과정들을 쭉 봤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보니까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하고 나와 있네요. 자, 동학농민운동 전개 과정은 자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개 과정에 관해서 여러분 잠깐 살펴보자면 기본적으로 일단 순서 문제는 잘 나와요. 잘 나오니까
그러면 순서는 기본 잘 알아두세요. 흐름대로. 자, 동학의 사건은 1894년 1월부터 1894년 11월까지 거의 약 한 1년 정도, 마지막 그 자료 세력 소탕은 12월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94년 내내 진행된 사건이 뭐다?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동학농민운동의 흐름을 이야기해서 정규 과정을 잘 이해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사건이 된 계기가 뭔가 하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첫 번째 사건의 계기는 고부밀란이 시작이죠. 94년 1월 달에 시작됐던 전라도 고부 지역의 고부군수 조병갑의 어떤 학정, 말도 안 되는 그 가렴주구에 그 저항했던 농민봉기가 고부밀란입니다. 그래서 이 고부밀란을 주도한 농민들 중에 한 명이 전몽준이었고, 지도부 중에. 그래서 이때 동학이 처음부터 일부 주축이 돼가지고 주도했던 농민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부밀란이 일어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는 밀란이 발생하면 그 밀란을 진상조사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뭐야? 진상조사관이 파견돼요. 그 진상조사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핵사라고 얘기합니다. 안핵사. 근데 이 안핵사가 이제 그 원래 그 고부밀란의 그 원인이 뭐냐, 그리고 이제 그 밀란의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밀란 조사한 다음에 관련된 책임자라든가 잘못된 거 시정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원래 그렇게 하는 게 그 동학농민운동인데, 그 안핵사의 만행이 이용태라는 인간이 나타났는데, 안핵사 이용태라는 인간이 내려와가지고 제대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 봉기군만 색출한 데만 혈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부군수였던 조병갑이 잘못한 거 지적해가지고 그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차치하고 뭐만 조사한다? 농민군만 이제 탈탈 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야? 농민이 더 빡 도는 겁니다. 아니, 잘못된 부조리부터 바로 잡아야지.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 그래가지고 이제 농민군들이 빡 도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다시 재집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산에 집결을 해요. 다시 농민군들이. 그래서 이 백산에 집결한 이때부터 우리가 1차 봉기라고 얘기합니다. 백산에 집결한 것부터. 그래서 이 백산에 집결한 이때 발표된 것이 뭔가 하면, 이때 이제 우리가 호남창의 대장소, 전봉준을 사령관으로 한 동학농민군이 우리가 왜 농민봉기를 다시 봉기할 수밖에 없느냐를 밝힌 글을 발표하죠. 그것이 호남창의 대장소고, 이거와 함께 농민군들이 지켜야 할 규율로서 4대 강령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다? 3월 달에 있었던, 이게 1월, 2월, 3월로 이어지는데, 그 다음에 1차 봉기가 이제 진행이 모였잖아요.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두 번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여러분 유명한 동학농민군들 유명한 전투가 황토현 전투인데요. 황토현 전투와 그 다음에 황룡촌 전투, 두 개의 전투에서 관군을 대파합니다. 대파하고, 자, 이때 대패하다간 관군들이 이제 뭐 하는 거야? 정부가 관군이 대파당하니까 농민군과 협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협상에 맺어진 조약 이름이 전주화약입니다. 그래서 전주화약이 체결됐던 것과, 전주화약에서 알아둘 것은 뭔가 하면 이제 그 집강소라는 것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집강소가 설치가 됐고, 패정개혁안 12조가 발표가 되죠. 그래서 패정개혁안 12조가 발표됐다는 거. 자, 전주화약으로 이제 사실상 자치에 들어갑니다. 농민군들이 자치에 들어갔다가, 요 다음에 이제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청일전쟁이 발생해요.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한 진압하기 위해서 당시 민비 정권이 청나라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고, 그에 따라 일본군이 또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본과 그 청나라가 이제 충돌하는 청일전쟁이 발생하고, 동시에 외세가 개입하니까 이제 뭐 하냐면, 동학농민군이 이제 반외세를 깃발로 해가지고 2차 봉기를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2차 봉기를 진행하는데, 이 2차 봉기를 위해서 논산에 집결을 합니다. 논산에 모였습니다. 2차 봉기에서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랬을 때는, 1차 봉기는 동학 조직 중에서 남전만의 봉기였다면, 호남 지역에 근거를 둔 그 남전만의 봉기였다면, 2차 봉기는 뭐다? 남접과 북접이 함께 같이 연합 봉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인데요. 전봉준과 손병희를 중심으로 해서 2차 봉기가 진행했다는 것과 그래서 이제 2차 봉기 당연히 그 대상이 누구예요? 당시 외세 일본이죠. 일본을 대상으로 이제 봉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일본을 이제 물리치면서 그 한양 쪽으로 이제 진격해 올라가다가 공주 지역에 있는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대규모 전투가 전개됩니다. 일주일 넘게 진행됐던 이 전투 속에서 분명히 이제 병력 수적으로는 일본보다 동학농민군의 수가 훨씬 더 많았는데 무기 체계에서 이제 밀렸죠. 그래서 무기에서 이제 밀려가지고 동학농민군이 대패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됐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군의 운동의 전개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들은 잘 나오니까 이 순서는 그대로 이해해 주세요. 즉 고부밀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부밀란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고부군수 조병갑의 그 학정에 반발한 어떤 농민들의 저항이었다는 것과 그 진행된 그 다음에 1차 봉기 이어지기는 중간에 그 계기된 사건은 뭔가 하면 밀란을 조사하러 내려왔던 안핵사 이용태의 만행이 있었고요. 그 만행에 분기했던 농민들이 전체 다시 백산을 식결해가지고 이제 동학농민운동 정식적인 봉기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1차 봉기고 1차 봉기에서 이어서 이제 황토현 전투, 황룡춘 전투에서 연달아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파견된 관군들을 다 일일이 격파해버립니다. 자, 관군들이 다 격파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됐어요? 별 수 없이 이제 당시 관과 동학농민군 간의 전주화약이 체결됐던 거고 전주화약에서 알아둘 것은 뭔가 하면 합의 내용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집강소 설치, 관민자치합동기구인데 이 부분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패전개관 12조 자치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한 얘기 하나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잘 진행되고 있던 그 집강소 중심의 자치가 다시 농민군들이 분열됐다가 다시 모이게 된 계기가 뭔가 하면 농민군을 진압하겠다가 들어왔던 청나라와 뒤따라 들어온 일본군들이 이제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일본군이 경복궁을 습격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중앙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분노한 동학농민군이 다시 봉기합니다. 2차 봉기를 진행했던 거고 그 2차 봉기는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 조직인 남접과 충청도를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 조직인 북접이 같이 연합 봉기했다는 것과 그리고 이들이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서울 쪽으로 진격하다가 공주 일대에서 우금치 지역에서 당시 관군 플러스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게 되죠. 그 전투가 뭐다? 우금치 전투입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물어보진 않겠지만 마지막의 전투는 여기서 패배한 자녀 세력들을 이제 자녀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마지막으로 전투를 벌인 것은 보훈 전투예요. 그래서 보훈 전투까지 물어보진 않죠. 여기까지 물어보진 않아요. 잘 그러긴 하지만 혹시 보훈 전투가 뭐야? 그러면 동학농민군의 자녀 세력들이 마지막에 토벌당한 전투가 뭐다? 보훈 전투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가운데 들어갈게 뭐겠습니까? 전주성을 점령하고 관군과 화약을 체결하였다. 그럼 여기서 뭐에 해당돼요? 전주 화약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금치에서 패배했어요. 그럼 중간에 들어갈 내용이 뭐가 들어가야 되죠? 지금 보니까 2차 봉기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그죠? 2차 봉기 관련된 거. 어디 있습니까? 보니까 1번 홍계훈이 이끄는 경군 선발대가 장성, 황룡촌에서 대패를 당했습니다. 아까 1차 봉기 직후에 그죠? 황토현, 황룡촌 전투에서 연달아서 동학농민군이 관군을 격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 앞에 위치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손병희의 북접농민군과 전봉주의 남접농민군이 충청도 논산에 합류하였다. 아까 2차 봉기 남접과 북접이 그 논산에 합류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뭐야? 정답 2번이 해당되겠죠. 조병갑의 타락에 맞서 고부가 습격한 사건은 뭐야? 고부밀란이니까 훨씬 더 앞쪽에 있던 사건이고요. 4번은 전혀 관련 없습니다. 이거는 왜? 이건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 물어보는 문제들은 순서를 잘 알아두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남접 중심이었느냐, 남북적 연합봉기였느냐, 뭐 배경이 뭐였느냐 이런 걸 자꾸만 체크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순서 묻는 문제를 많이 내요. 그러니까 순서 묻는 문제를 잘 체크해 놓으란 얘기. 자, 그래서 근현대사 부분에 하나 맛배기로 이번 문제 살펴봤습니다. 동학농민운동. 워낙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그죠? 동학농민운동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번 갈게요.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죠. 17년도 소방 문제와 19년 서울시 문제의 결합 문제인데요. 자, 과거 제도입니다. 조선시대 관리 선발 방식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조선시대는 관리 임용 제도를 어떻게 운영했는가? 우리 뭐 좀 소방직 공무원 뽑는 식으로, 그죠? 공무원 임용 제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뭐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문제 속에서 그냥 설명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고관의 추천을 받아 간단한 시험을 치른 후 관직에 등용하는 제도, 천거제라고 얘기합니다. 천거제. 그러니까 시험 보지 않고 과거 시험을 거치지 않고 추천에 의해서 가는 거죠. 물론 이제 숫자 많지 않겠죠. 숫자 많지 않은데 어쨌든 이런 시험이 존재했다는 거 정도는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천거제 시행인데 이 천거제는 연자제가 적용이 돼요. 이게 무슨 뜻, 연자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은 없어졌지만 우리 7, 80년대까지 연자제가 있었죠. 뭐 친인척 중에 무슨 뭐 좌파 출신이 있다든가 옛날에 무슨 뭐 부역자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냥 대대손손 그 집안 자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저게 적용돼가지고 절대 공직에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아무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보는 지장 없잖아요. 응시하는데. 근데 옛날에 못했어요. 가령 이제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얘기인데 괜히 똘똘한 친구였는데 그 서울대 법대를 갔어요. 서울대 법대를 갔는데 이 친구는 지금 학원 강사하고 있습니다. 왜 학원 강사하고 있었을까? 뭐 머리가 나빠서 공부하기 싫어서? 아닙니다. 사시를 봤는데 사시에서 나중에 이제 면접 보다가 떨어진 겁니다. 왜 떨어졌냐 물어봤더니 연자제에 걸린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일찍 결혼했는데 아마 장인 쪽에 초가 쪽에 누가 옛날에 과거 이제 소위 빨갱이라고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희 한국전쟁 때 무슨 부역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 관련돼서 뭐다? 이제 아예 임용이 안 되는 그래가지고 아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야? 모든 국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 이제 뭐야?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아예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학원 강사로 계속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사법고시 강의하는 건 아니고요. 입시하고 있어요. 입시. 입시하고 있었는데 이런 친구들도 아직도 있다는 건데 지금은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예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연자제.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왜 연자를 적용했냐면 고관의 추천을 받잖아요. 근데 저 고관이 만약에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관직에 등용됐습니다. 어떤 인물이. 근데 그 인물이 만약에 비리라든가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원인들로 해가지고 뭐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걸렸어요. 감찰 이런데. 그러면 그 사람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얘를 추천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연자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자제가 존재했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는 문과만 본 게 아니라 무과도 봤죠. 고려와 다른 점인데요. 공식적으로 문과시험과 무과시험을 봤고요. 이 문과와 무과를 합격한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문과에 합격한 관료를 문반, 그죠? 그 다음에 무과에 합격한 관료를 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무양반, 문무반 해서 그냥 반이 두 개 더해서 양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과, 무과 제도의 실시는 결국 조선시대의 양반 제도의 확립에 어떤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문과 종문과 시험이 자주 나오는데요. 문과는 보통 3개의 시험으로 나눠집니다. 3개 시험. 그래서 매년 보는 건 아니고요. 원래 정기적으로는 3년마다 봐요. 3년마다. 그래서 3년마다 보는 정기 시험을 뭐라고 그래요? 식년시라고 얘기하는 거고, 3년마다 보는 거를. 그 다음에 이 시험과 별도로 그 식년시 사이사이에 비정기적으로 별시라는 건 시험을 봅니다. 별시. 별시는 이제 특별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증광시고 하나는 알성시입니다. 증광시와 알성시가 있는데 증광시라는 건 뭔가 하면 그 왕실의 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나 경사가 있을 때 그걸 기념해서 치르는 시험을 뭐라고 불러요? 증광시라고 얘기합니다. 증광시.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왕이 뭐 세제 책봉이 있다든가, 왕이 아들을 낳았다든가, 적자를 나타냈다든가, 뭐 이런 식이야. 또는 뭐 왕의 환갑잔치라든가, 장수가 장사하셨네, 박수 이러면서 이제 야 시험 한번 보자. 그 증광식 뭐고 이런 식의 어떤 경사에 보는 시험들을 뭐라 그래? 증광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경사에 본다 그래가지고 경사에 보러 치르는 과거 시험 그래서 경과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증광시. 그다음에 알성시는 뭔가 하면 이거는 이제 그
문묘배양. 누가? 왕이 성균관에 가면 공자의 사당이 있어요. 그걸 우리 문묘라고 얘기합니다. 공자를 이제 문성공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사당을 문묘라고 얘기하는데, 그 문묘를 그 왕이 가끔 가요. 가서 그 문묘에서 제사 지낼 때 왕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럴 때 그걸 기념해서 보는 그 과거 시험을 뭐라고 그래? 문과 시험을 알성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대부분 누구 대상이겠습니까? 당연히 성균관 문묘 배양을 기념해서 보는 거니까. 그렇죠. 성균관 유생들을 보통 대상으로 봅니다.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보는 시험이 뭐다? 알성시다. 그래서 이렇게 별시 나눠진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정기시험이 3년마다 본다 그래서 식년시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기시험과 그 다음에 증광시, 그 다음에 알성시 두 개의 별시를 존재한다는 거. 과거시험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 더 알아둘 게 문묻과와 잡과가 있거든요. 과거가 문과가 있고 묻과가 있고 잡과가 있는데, 문과나 묻과는 초시, 그 다음에 복시, 그 다음에 전시, 그래가지고 3단계로 나눠서 봅니다. 3단계로. 그래서 초시는 지역별로, 복시는 다 서울에 모여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과는 33명, 문과는 28명. 합격자를 최종적으로 뽑는 게 이제 복시고요. 전시 같은 경우는 그냥 순위고사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복시에 합격한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왕이 직접 본다 그래서 전시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냥 그 33명 또는 28명의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원급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겠죠. 왜? 순위가 매겨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문과 기준으로 복시에서 33명이 합격했다 치더라도 이 33명은 다시 왕 앞에 모여가지고 뭐 한다? 왕이 낸 시제, 시험 문제를 이제 다시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마음에 드는 시험지를 딱 찍어요. 2개 정도를. 그럼 이 2개 정도가 뭐 하는 거야? 1등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한 명을 딱 찍어서. 그래서 그걸 장원급제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죠. 그 시험을 뭐라고 그래요? 전시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 문무과는, 근데 재밌는 건 잡과는 뭐야? 달라요. 잡과는 뭐죠? 기술직입니다. 왕이 직접 뭐 기술직에 합격할 때까지 직접 내 앞에 모아놓고 뭐 순위를 매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잡과는 뭐다? 삼시를 보는 게 아니라 초시, 복시, 전시를 보는 게 아니라 초시와 그냥 복시만 봐요. 잡과는. 그래서 잡과는 이제 기본적으로 초시, 복시로만 이루어졌다.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리얼이 틀린 이유죠. 잡과는 기술가를 뽑는 시험 맞는데 문무과 마찬가지로 초시, 복시, 전시로 구성된 게 아니라 전시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보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조선의 그 관료 임용 제도인 과거 제도의 기본적인 내용, 종류, 그 다음에 시험 보는 단계, 초시, 복시, 전시. 그래서 문과 33명과 무과 28명의 합격자를 복시해서 뽑는다라는 거. 여러분 옛날에 춘향전의 이도령이라는 거 보면 춘향전의 보면 같은데 보면 그 전라도 남원에 살던 그죠? 이도령이 뭐야? 이몽룡령이가 뭐 과거 보러 서울로 가잖아요. 그럼 얘는 어느 시험을 보러 가는 거예요, 지금? 초시 보러 가는 거예요? 복시 보러 가는 거예요? 전시 보러 가는 거예요? 그죠? 과거 보러 한양으로 간다. 이게 뭐야? 그러면 이건 복시입니다. 그러니까 춘향전에 등장하는 이몽룡은 뭐다? 기본적으로 그 호남 전라도 일대에서 보는 초시에 이미 합격했다는 얘기예요.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복시를 응시 자격이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선양에 복시를 보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복시를 보러 가면 뭐 전국에 다 올라가겠죠. 각 지역별 합격자들이 복시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복시를 보면서 뭐 하는 거야? 거기서 이제 합격하는 거죠. 그럼 수백 명이 모여서 시험을 볼 텐데, 그래서 33명에 뽑혀야 됩니다. 33명에. 그래야 33명이 뽑히고 나서 그 33명의 순위를 매기는 게 전시죠. 그 전시에서 뭐 하는 거야? 또 1등을 해야 뭐가 되는 거야? 장원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장원했다는 얘기는 뭐야? 만약에 1560년이다. 그해 많이 과거 시험이 있었다. 그 과거 시험을 치르던 당시에 그 시험에 응시했던 초시, 복시, 응시자 다 전체에서 뭐 했다는 얘기? 1등 했다는 얘기죠. 그럼 당대 최고의 뭐야? 선비란 얘기입니다. 학생이 났다는 얘기고. 지금 뭐라 할까? 수능 만점? 전국 수석? 이런 정도겠죠. 굉장히 똑똑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복시를 보고 나서 전시를 보잖아요. 그죠? 그럼 전시에서 순위가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순위를 매기는 거니까. 근데 이 순위가 중요한 게 순위에 따라서 요직의 관직에 임명되는 거고 순위가 나쁘면 그 하층 관직, 나쁜 관직에 임명이 돼요. 한직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전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그 과거 합격생들 중에서 있잖아요. 복시 합격하고 전시까지 치른 학생들 중에서 일부는 바로 관직에 나가지 않고 다시 그 관직에서 아니면 관직에 나갔더라도 관직에 있다가 다음 과거 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럴까? 내가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더 요직에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시험 봅니다. 왜 여러분 어려서 수능 볼 때 그랬잖아요. 수능 보고 나서 내가 이번에 결과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일단 대학에 합격은 해놨어. 뭐 내가 원하는 대학은 아니야. 합격했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합격을 하죠. 학교 다니죠. 등록해놓고 다니다가 한 학교 다니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이제 뭐예요? 반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반수를 해가지고 뭐 학교 적응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시 또 수능을 보죠. 수능을 봐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성적이 나오면 그 학교 때려치고 다른 학교로 가죠. 뭐 그런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현직 관료들이 전시 성적이 나쁘면 다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복시를 응시하는 이런 상황들이 존재했다.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조선시대 과거 제도는 심심치 않게 잘 나와요. 잘 나오니까 이것도 뭐 17년 소방직에 나왔던 문제니까 과거 제도도 가끔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고 조선시대 과거 제도에 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많이 본 문제입니다. 인물 찾는 거네요. 그럼 인물 잠깐 볼까요? 경연에서 이 가 인물은 지방에서는 감사, 수령이, 서울에서는 홍문관, 육경, 대관이 천거한 뒤 그 인재들을 한데 모아 왕이 직접 면담하여 시험 본다면 많은 인재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는 한나라에서 시행했던 현량방정과와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중종 때네요. 자, 중종 때 현량방정과 그러면 줄여가지고 보통 우리가 현량과 실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량과 실시. 중종 때 추천에 의한 인재 등용 방식인 현량과 실시를 주도한 인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꾸로 해도 조광조인, 그죠? 이 조광조 선생을 얘기하면 됩니다. 당시 사림의 지도자였던 조광조입니다. 조광조. 그래서 조광조에 관한 설명을 물어보는 거예요. 조광조 하면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조광조가 꿈꿨던 건 뭔가 하면 그 전통적인 어떤 그 유학의 원리에 입각한 정치, 성령의 원리에 입각한 정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림이 주도했던 도학 정치라는 것을 이제 강조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거와 더불어 이건 이제 군주가 덕에 의한 정치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 도학 정치의 기본 방향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각종 개혁안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개혁안을 제시했는데 조광조가 했던 개혁안 중에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 왜냐하면 조광조가 최초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최초로 주장했던 개혁안들이. 그래서 당시 이제 공납제도의 개편안인 우리가 이제 공납이라는 제도가 이미 16세기쯤 오면 각종 폐단이 발생하는데 우리 그 폐단을 방납이라고 얘기를 해요. 방납. 그래서 방납이나 폐단을 시정할 것. 그래서 폐단을 시정할 것 해가지고 우리 아까 일본 문제에서 풀었던 대동법의 그 모태가 되는 내용인데요. 현물로 걷지 말고 가구 단위로 현물로 걷지 말고 공납을 뭘로 걷자? 쌀로 걷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곡물 대신 쌀을 걷자. 그래서 대공수미법을 처음으로 주장을 해요. 대공수미법. 그래서 조광조의 개혁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공수미법인데요. 대공수미법 주장한 거 하나 꼭 그렇게 두시고 공납해다 주장한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최초의 향약, 즉 사림들이 향촌자치를 주도하는 제도인 향약 실시를 처음 주장한 사람이 누구다? 역시 조광조입니다.
그래서 또 본인 자체가 또 뭐야? 최초로 향약을 실시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향약 실시한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공납의 폐단을 개혁한 자라서 박람회 폐단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과 내용은 대공수미법, 그 다음에 향약 실시 주장한 거. 세 번째, 중종이 사실은 이 조광조를 등용한 그 이유이기도 한데요. 중종 반정으로 굉장히 많은 공신이 생겼어요. 우리 공신들을 이제 사실 훈구파라고 얘기하는데, 그 훈구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중용한 인물이 조광조입니다. 근데 조광조는 중종의 의도는 훈구파를 견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중종은 원칙주의다 보니까 견제를 넘어서서 아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들 다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종 반정에 가담했던 수많은 공신들을 다 뭐라고 그래? 위훈, 가짜다. 그러니까 가짜 훈구파, 가짜 공신이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다 공신록에서 삭제하고 공신으로서 받은 토지를 다 박탈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거를 공신호 박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신이 돼가지고 받았던 각종 혜택, 토지 등등을 다 반납하라 이거야. 맞죠? 그래서 그걸 이제 주장했던 것이 조광조의 개혁안입니다. 결국 이 위헌 삭제를 알아두는 이유는 이 위헌 삭제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훈구파들이 뭐야? 얘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왜? 자신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다 뺏어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를 이제 죽이죠. 그래서 조광조가 불러들인 저 현란과 통해서 대거 불러들인 살인들을 대거 제거한 사건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묘사화라고 얘기합니다. 기묘사화. 여러분 사화란 말이 발생하면 이 사화란 뜻은 기본적으로 훈구파와 살인 간의 대결 속에서 훈구파들이 살인들을 대거 제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살인이 화를 입었다. 그래서 사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기묘사화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답 떴죠? 그러면 1번 같은 경우 이제 사초 문제가 발단이 된 무호사화가 아니죠. 무슨 사화? 기묘사화가 그랬습니다. 그럼 무호사화는 무슨 내용이죠? 네, 원인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라는 것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김종직의 조의제문. 그래서 무호사의 원인은 그 사초 안에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포함시키려다가 그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 무호사화이고요. 2번, 자 박람회 폐단을 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맞죠? 아까 조광조 개혁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중앙과 지방행정 개혁을 주장하며 경세유표, 목민신서, 그 다음에 흠음신서와 함께 이 세 권의 책은 누구의 대표책이에요? 그렇지, 다산.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의 3대 대표 서적. 그러면 중앙의 중앙행정 개혁안을 제시했던 경세유표와 그 다음에 지방행정 개혁안을 제시했던 목민신서, 그 다음에 각종 법률 제도의 개혁안을 제시했던 흠흠신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책을 보통 정약용의 3대 서적 대표 저술로 보통 평가를 해요. 그 외에도 정약용은 굉장히 많은 책을 남겼는데 정약용에 관해서 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일 미워요. 입에 보냈더니 뭐만 하고 있어. 조용히 직구하고 있을 뿐이지 가서 책을 무지하게 써댔죠. 그래서 18년, 거의 18년 가까이 유배 생활을 했었는데, 그 18년 가까운 유배 생활 동안에 무수히 많은 저술을 남깁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한번 계산해 봤어요. 정약용이 유배 기간 동안에 쓴 책의 총 개수와, 그래서 총 개수와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얘가 보통 책을 얼마나 썼냐 했더니 제가 그 당시 계산으로 9일인가 10일 만에 책 한 권씩 썼습니다. 엄청난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그럼 3권씩 썼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나는 책 한 권 쓰기도 1년에 한 권 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쓰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책을 읽듯이 썼다는 얘기인데,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덕분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죠. 왜? 공부할 게 많아졌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유불선의 내용을 바탕으로 동학을 창시한 사람은 경주 잠반이었던 최재우죠. 19세기 1860년대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재우는 관련이 없죠, 이거하고는. 그래서 4번 문제 조광조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화 문제 한번 건드려 보고요. 조광조의 개혁안 내용도 잠깐 확인을 했습니다. 현량과 실시와 함께
조광조가 주도했던 개혁과 조광조의 개혁을 반발했던 그 훈구파들의 반발로 일어났던 사화, 김효사화까지 같이 알아두시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까요? 가와나사의 시기입니다. 청에 대한 적개심이 오랫동안 남아있어서 북벌 정책을 추진하였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청나라를 북벌하자라는 이 북벌 주장한 임금, 그러면 효종입니다. 효종. 그래서 효종이고, 북벌론이 나오면 같이 나올 게 있습니다. 뭔가면 효종이 추진했던 북벌은 어영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과, 결국 이것이 뭐다? 북벌은 북벌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청나라를 정벌하는 것이 아니라 청나라의 요청으로 러시아, 연해주 일대의 러시아 세력들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나선 정벌을 떠납니다. 그래서 북벌은 이런 식으로 사실상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죠. 왜 실패죠? 북벌의 대상은 누구야? 효종 앞에 있었던, 인조 때 있었던 병자호란의 어떤 그 원한을 갚자는 거죠. 이것이 원래 북벌의 명분이었기 때문에 청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누구? 청의 요청으로 오히려 북벌을 가게 되는, 나선 정벌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었다.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자, 가는 그 사건이고요. 그럼 나는 뭐 수원으로 사도세자의 묘를 옮기고, 사도세자 나왔어요. 그러면 사도세자는 누구죠? 아들 정조. 화성을 세웠어요. 뭐 답 떴죠. 그러면 화성건설 뭐 이거 딱 나오면 정조로 뜹니다. 지금 정조의 개혁안을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두 사건, 인조가 북벌을 추진했던 효종과 그 다음에 화성건설을 했던 정조 사이에 벌어진 일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효종과 정조 사이에 여러분이 그 체크해야 할 조선의 왕은 딱 두 명입니다. 두 명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한 명은 누군가 하면 숙종이고 또 한 명은 영조죠. 그래서 숙종 때 시행됐던 그 제도나 또는 영조 때 시행됐던 제도를 찾으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은 숙종이나 또는 영조 때 있었던 사건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럼 볼까요? 1번. 명과 후금 사이의 실리를 추구하는 중립외교 정책. 우리가 중립외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누구다? 그쵸. 광해군 앞에서 봤습니다. 이해 때. 광해군이고요. 광해군의 그 명과 후금 사이의 중립외교. 그죠? 그 다음에 법전 체계를 정리한 속대전, 백과사전이 동국문헌 비고, 이런 대규모 편찬서 전개한 거. 이거 영조입니다. 영조고요. 호위청, 총융청, 수호청의 부대를 창설하여 국방력을 강화하였다. 청나라한테 대박 깨지고 그 모욕을 당했던 병자호란 이후에 대규모의 군사제도를 정비한 사람, 인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인조는 여기에 등장하는 북벌을 추진했던 효종의 아버지입니다. 효종 앞에 임금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안동립씨나 풍양교씨 같은 왕의 외척설의 권력을 행사한 건 우리가 19세기 세도 정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답은 뭐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숙종 아니면 영조라고 그랬잖아요. 들어갈게.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영조 때 편찬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답은 몇 번으로 빠진다? 그죠? 2번으로 빠진다. 그래서 왕들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에는 인조, 효종, 그 다음에 숙종, 영정조 딱 이렇게 5명 왕의 업적들만, 기본 업적들만, 특히 인조는 많은 건 없고요. 병자호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정도만. 그 다음에 사실상 효종의 북벌론, 그 다음 나머지는 영정조예요. 숙종, 영정조. 그래서 숙종, 영정조 중심으로 잘 그들이 취재했던 개혁들을 잘 체크하는 얘기.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설명할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호위청, 총융청, 수호청 3개의 부대가 있죠. 그래서 국방력을 강화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의 군영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이 3개 부대 말고 그 임진할 때 먼저 만들어진 부대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훈련도가 임진할 때 유성룡이 주도해가지고 만들었던 직업군인 체제의 중앙군이었던 훈련도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숙종 때 금이영
금이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훈련도감과 금이형, 그 다음에 여기는 세 개의 부대가 합쳐가지고 나온 게 뭐라고 그래? 오군영이라고 그럽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조선 후기에 중앙군, 조선 후기에 중앙군 얘기할 때는 인조 때, 임진왜란 때, 선조 때겠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만들어진 훈련도감과 그 다음에 인조 때 병자호란 계기로 만들어졌던 저 호위청, 총융청, 수어청 이 세 개의 군영과 그 다음에 숙종 때 만들어진 금이형까지 추가해서 5개 군영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조선 후기의 중앙군인 오군영이라고 부른다. 알았었죠? 그래서 요거 군사제도의 특징에서 조선 후기의 오군영까지는 알아두십시오. 여기 3번에 나와 2개, 3개 부대가 나와 있으니까 금이형과 훈련도감까지 포함해서 오군영 체제가 조선 후기의 중앙군 체제였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까지 살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